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시자마자 미국 증시를 보셨을 텐데 아주 정말 멋있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미국 증시가 음지는 것보다는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4월 달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방향은 우위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앞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제는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게 뭐 금리가 여기서 뭐 급등을 주던 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장에 많은 핵심적인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 팩터들이 어떤 임계치를 벗어났을 때는 그것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임계치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보편 타당하게 인정됐을 때 일단 그것은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시장은 뜻하지 않는, 예고되지 않는 이런 악재로부터 주가가 급락을 주지 이미 예고된 상태에서는 급락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다만 항상 불확실성. 그래서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불확실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예측만 하다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 이유는 몇 개 말씀드렸죠. 지지 않는 가위바위보. 누구랑 가위바위보 하더라도 저는 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위바위보 했을 때 상대방이 낸 걸 보고 내면 절대 지지를 않습니다. 반칙이지 않느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는 반칙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예측과 대응이다라고 합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항상 시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이 시장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20년도 3월 달 이후에 이 장은 얼마 동안 간다? 오케이, 2 years 간다. 첫 번째 앞에는 유동성을 중심으로 돈발로 갔고, 그 다음에 이 장세가 조정받은 이 다음에는 이 장세는 어떻게 간다? 실적 장세, 소위 경기발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4월 달, 이제 1년 한 1개월 지났네요. 아직 2 years, I'm still hungry.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에 이 방송을 지켜주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얼굴이 부은 모습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딴 때 보통 밤늦게 작업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아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께 조그만한 보답이 되고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시장의 모습에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월 월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월이 바뀌면은 꼭 뭘 봐야 되느냐? 바람의 방향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서 얼마나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조그만 일봉의 스몰 캔들 바깥에, 여기 바깥에 이렇게 비 캔들이 보일 겁니다. 이게 소위 바람의 방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만약에 일봉상에서 바깥에 작은 캔들이 살짝 조정을 받아도, 여기도 중간에 보면 코스닥도 여기 조정이 좀 있었죠. 여기도 지금 현재 조정이 있네요. 우리도 주말에 좀 조정이 있고 살짝 조정이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스몰 캔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돛담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깥에 빅 캔들이 둘러싸고 있는 빅 캔들이 역시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즉 바람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돛담배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매월 초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바람의 방향인데 이게 다행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60선 아래 냈기 때문에 60일 정도 지나고 나면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얘는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아주 간단한 노하우도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공식은요. 혹시 오늘 아침에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린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한다면 그걸 따져보는 방법은 첫 번째, 월초 위니 아래니. 이게 월초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일선보다 위에서 아래에 있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위로 올라가면 빨강이죠. 그 다음에 이동평은 요 빨간 이동평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이거를 매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한테 지금 하나 차트상으로 봤을 때 복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복병이 바로 뭐냐면 요거 중방 패턴이라는 겁니다. 중방 패턴. 중방 패턴은 어떤 거냐면 방열 갖지 않고 골드 데드가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바로 중방 패턴입니다. 요게 일단 우리가 현 상태에서 살펴봐야 될 하나의 맥점이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결론부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이번 달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가장 큰 배경이 어디 있을까 이럴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일단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미국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아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작업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지수를 갖고 왔습니다. 정말 원더풀이죠. 정말 부럽기 짝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우리의 경기 사이클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2배가 더 큽니다. 우리 올라갈 때 3.1운동 만세 31개월, 내려갈 때는 A 18인데 미국 올라갈 때 기본이 66번 도로 66개월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한 번 힘을 받아보는 어떤 사이클을 하냐면 10년 이상의 소위 슈퍼 사이클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하실 때는요, 꼭 미국 주식을 가지고 은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희 수강생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중국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물론 중국도 타이밍을 맞추면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 거, 돈이 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수강생들 그런 게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수강생들은 제가 많이 공개했죠. 뭘 갖고 있냐면 스파이. 꼭 기억하십시오. 스파이. 그 다음에 얘가 3x10 SPXL. 돈이 일하게 하라. 우리가 잠든 밤에도 알아서 돈을 벌게 해준 겁니다. 이거 미국 ETF거든요.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직 내가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 자기가 들어가서 어떤 좋은 주식을 골라낸다. 애플 살까 아니면 테슬라 살까 마이크로소프트 살까 뭘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알아서 제일 좋은 종목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스파이하고 SPX니까 이런 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미국 증시는 어떤 국면이냐? 골디락스 국면이 있습니다.所以 미국 증시가 골디락스 국면에 들어갑니까? 어떨 때 제가 토픽을 보면 지금 미국 증시는 골디락스 국면인가? 라고 하는데요. 이미 롱타임 어고에 이미 얘들은 골디락스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와서 얘가 골디락스다 뭐다 여기서 따진다. 너무 늦었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에 놓쳤어도요. 물론 얘는 아직까지 진행형이니까 여전히 얘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물론 어딘가 올라가다 보면 두드말 땐 두드맞는 거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얘가 설령 여기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얘는 어딘가 똑같은 사이클로 또 한번 내리쳤다가 또 한번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나라는 최소한 5년마다 한 번씩 주고요. 좀 길면은 10년마다 한 번씩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주가는 말 그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 때 어떤 말씀이냐면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어떻게 매수하시냐면 고포에서 사서 기억나세요? 고포에서 사서 저포일 때 파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미 코로나19가 이미 해결될 쯤 되면 주가는 저만 침가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꼴대가 어디냐를 보고서 매매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이 골드락스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따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골디락스 국면은 어떤 걸 골디락스 국면이라고 하는 거냐는 거죠. 일단 주가의 바닥은 첫 번째, 절대 경기의 바닥으로 주가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마라. 다시 할게. too late. 여러분들 경기보다 주가가 선행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있는 것이지 체화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요번 말고요. 요번에 2020년 작년에 3월달 바닥 말고요. 여러분들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도 어땠나 보시죠. 그 불안한 마음에서 정말 그 어둠을 뚫고 달리는 그런 상황처럼 주가가 위로 갔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죠. 바로 2008년도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2008년도에 급락을 주고 2009년도에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 그럼 2009년도 3월 달부터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까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제로금리였었고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또 한번 볼까요? 급락을 줬을 때 언제입니까?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졌습니다. 여기다 2001년도에 9.11 테러까지도 터졌습니다. 주가는 2003년도에 바닥을 찍고 위로 갑니다. 왜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까요? 금리가 기준금리가 정책금리가 6.5%짜리가 그린스퍼 의장 때 금리가 1%대에 들어옵니다. 막강한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주가는 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가 바닥을 뭐로 잡으려고 하지 마라. 펀더멘탈로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착각하는 게 주식은 펀더멘탈이야. 기업은 내재 가치야. 이거랑 잠깐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사이클은 모든 것이 좋아지기 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알고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사실은 예측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측을 해놓고 실제 그렇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해가면서 대응하는 전략이지 다 보고하겠다.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그 부분을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anyway, 어쨌든 이 장은 이미 유동성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다음 주에, 요번 주네요. 이제 요번에 돌아온 주에 수요일서부터 JP모건으로부터 실적을 발표합니다. 보통 예전은 캐터필러부터 실적을 발표하는데 아시죠? 이제는 금융업부터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럼 결국은 경기가 호전되는 것이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진짜 좋아지는구나라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유동성, 물을 빼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제롬 파웰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패드와 맞서지 말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드렸어요. 여전히 제롬 파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설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수 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선행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선제적으로 금리 올리면 이거 언제 어느 때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제롬 파웰은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린스번 풋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소위 벤 버냉키의 어떤 실책이 뼈아픈 실책이 바로 제롬 파웰한테도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느닷없이 갑자기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장이 한번 출렁거렸던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2013년도 5월 달에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웰이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금리 안 올리려면 안 올린다고요. 갑자기 예전에 벤 버냉키처럼 갑자기 올린다면 이건 충격을 주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긴축발작이 오는지를 이미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예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과연 제롬 파웰은 언제 그 예고를 할 것이냐. 지금 2023년도에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하지만 그건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적인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믿어도 될 겁니다. 뭐를요? 벤 버냉키의 딜레마. 벤 버냉키로부터 소위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이 거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 미리 예고해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얼마 정도 예고할 거로 보느냐. 6개월 정도는 미리 앞에서 테이퍼링을 예고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제롬 파웰을 바라본 시선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바꿔질 때는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골디락스 보면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돈은 안 뺀다? 이건 골디락스죠. 뭘 여기서 따지고 자주고 합니까? 그 따지고 자주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돈줄은 아직까지는 쥐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경기 호전도 여전히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 어디가 가장 앞서간다고 생각했었습니까?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먼저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고 얘기해놨었습니다. 참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운도 없죠. 만약에 지금 미국이 대선 치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겠죠. 왜요? 작년과는 너무나 다르니까. 작년에는 미국이 너무나 대응을 못했고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사망자 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백신에 대해서 역시 백신 효과죠. 백신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앞에 있지만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은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료진조차도 이걸 맞을 것인지 안 맞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신반의 거의 한 반으로 나눠져 있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중국은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아직 저 밑바닥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미국은 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갈 정도로 지금 미국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율 전문가들이 틀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댄다. 근데 경기 별로 안 좋았어요. 야, 그러면 달러는 밑으로 급락할 거야. 웬걸? 달러에서 초강세를 보는 것은 뭘까요? 바로 경제의 문제. 바로 백신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백신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고 제대로 들어왔느냐. 이게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골디락스 국면이 아주 정말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지난번에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 올해 8%. 근데 요새 최근에 계속해서 보셨죠. 이미 연준의 7.5%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6%대입니다. 그죠? 뭐 IMF나 뭐나 다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6에서 8%대 다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결론 맺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4월 달에 발해 방향이 위에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 자체, 의논한 것 자체가. 미국이 좋다고 우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올라가는 전주권이 있어야 가는데 미국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까지 가야 미국에 대해서 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지금 오늘 조금 올라가서 1.6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국채 수익률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1.5까지는 제가 고속도로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1.5부터 막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 보면 금세 막 2컴마를 찍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죠. 그죠? 저는 항상 연상법을 많이 씁니다. 암기력이 별로 없거든요. 모든 강의가 그림화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속도로지만 1.5에서 2까지 갈 때는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얘는 비포장 도로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습니다. 여러분 요새 금리 별로 신경 씁니까? 저의 직업이 이거니까 야 지금 금리가 어디 왔느냐를 계속 체크하지만 이거 요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요.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수가 있을 때 항상 그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임계치를 뚫었을 때 어디를 깼을 때 이때 소위 프라이머리가 키가 됐을 때 거기에서 좌우되는 겁니다. 지금 금리는 이 시장에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얘를 개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얘는요 이미 마음속에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 연말이나 뭐 내년 초나 보면 얘는 어느새 2%에 와 있구나. 그런데 그게 어째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요? 자, 첫 번째 하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동성 장세일 때는요. 금리가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는 장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금리 자체는 악재가 돼버립니다. 왜? 돈빨 장세니까요. 그런데 실적 장세는 그게 아닙니다. 실적 장세일 때는요. 동행합니다. 즉 유동성 장세일 때는 낮은 금리를 바탕에서 올라가지만 실적 장세일 때는 금리도 올라가는데 주가도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상승에 의한 악재보다는 경기 호전에 의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것에는 호재가 즉 더운 물이 찬물을 압도하기 때문에 악재가 호재를 압도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날 주가가 빠졌을 때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잔파동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금리의 오르내림이 이 흐름을 꺾고 돌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얘를 꺾고 돌리지는 않다는 거죠. 시장을 변곡시킬 수 있는 그 계기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현장세에서 중요한 부분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새 보니까 이 얘기를 이제 다른 데서도 터치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진도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 증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말장에 보면 코스피장이 위에 올라가다가 또 두드려맞았죠. 주말장에 미국 증시를 중국 증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딱 두드려맞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이렇게 두드려맞고 있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시려면 여기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미국은 올라가서 알겠는데 그러면 중국 증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거거든요. 먼저 항상 제가 하죠. 빅픽처의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꼴대가 여전히 저 위에 놓여졌다면 매매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려갈 때마다 줍줍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주가가 밑을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두들겨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저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들 빅픽처의 그림을 어떤 그림을 갖고 해야 여러분이 수익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큰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훌륭한 어부는 조류의 흐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알아야 내가 공격적으로 매매할 것인지 방어적으로 매매할 것인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 증시가 여기와 여기가 아주 상관관계가 높다. 이걸 제가 차트에서 풀어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이 4월 달이죠. 이제 5월, 6월, 그리고 7월. 여러분 7월 달력에다가 사정없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변곡의 가장 큰 변수령은 스타트는 바로 다가오는 7월부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밑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미국은 고드락스인데 중국은 늑대 외교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에 나가 있는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미국은 골드락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소위 늑대 외교. 이게 사실은 둘이 이게 언밸런스한 거죠. 우리가 외교다라고 했을 때 외교라는 것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중국에서도요, 내부적으로도 시진핑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뭐 리커창 말고도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 시작층에서 군인은, 병사는 칼을 앞에다 들여놓고 싸우는 것이 병사다, 군사다. 근데 외교관들은 칼을 앞에다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어서 칼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상대방이 모르게 싸우는 게 외교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진공산당의 간부층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늑대 외교라뇨. 이거 늑대는 뭡니까? 이건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왕이나 뭐 장제츠 요새 난리 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중국의 외교관들 보면 외국에 나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늑대 외교. 심지어는 중국의 외교를 늑대 외교가 아니라 관견 외교다라고까지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생각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다만 얘를 다 수집해서 그래? 예를 들면 주시장의 빅픽처를 볼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금리? 이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잖아요. 주가는 빠지지 않으면 올라가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을 요인은 뭐가 있을까? 그걸 찾아내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그럼 걔를 계속 주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최대 분수령이 바로 7월 달이라는 겁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부딪힐 수 있는 실제로 부딪히는 첫 스타트가 어디냐? 7월 달까지다. 바꿔 얘기한다면 여러분 7월 달까지는 주가가 밑으로 조정받을 때 여전히 하단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형성되는데 7월 달에 가까울수록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5월 달에 공매도 재개 아마 이게 될 겁니다. 그건 사실 롱숏으로 풀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1탄 방송을 드린 다음에 10시 반에는 2탄 방송하죠. 공매도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있죠. 결국 국민연금이 플러스 2% 내외에서 플러스 3%로 바꿨죠. 이것도 주식에 영향을 주겠죠. 그건 제가 2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가는 빠지지 않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려가도 꼴대가 저 위에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 꼴대가 여전히 저 위에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그래도 7월 달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됩니다. 보시죠. 이번엔 나옵니다. 화면이. 지난번엔 보이셨는데 화면이 안 나왔는데 이번엔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국은 가장 화두가 더군다나 지금 늑대 외교다 뭐다 해서 지금 중국이 온통 전 세계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죠.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 부딪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뭐 호주는 여러분들 요새 쇠고기 문제, 뭐 와인 문제 뭐 복잡하죠. 그다음에 영국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필리핀 요새 난리죠. 그죠? 저쪽 밑에 남중국해 뭐 문제가 뭐 사방에서 터져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7월 달에 뭐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올해가 중국이 공산당 창단 100주년입니다. 그러면 7월 1일에 맞춰서 창단 7월에 맞춰서 드디어 시진핑의 소위 3연임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그 신호탄이 뭐냐? 바로 7월 1일 날 공산당 창당대회입니다. 중국이 이만침 백신에 대해서 백신 보급을 잘하고 그만큼 코로나19를 잘 대응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게 시작을 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 애국주의다 그러는데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쳤을 때는 소위 익스트림 내셔널리즘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되면서 이게 전 세계 각각 부딪히면서 아까 했던 대로 소위 관전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은 시진핑의 3연임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새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죠. 미 국무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을 놓고 동맹과 논의,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발표 곧바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두 번째는 뭘까요? 지금 시진핑이 3년임을 가기 위한 3단계 과정, 그 프로젝트를 국제정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어, 불 붙이는 건 뭐냐? 개막식 가지고 불 붙이는 거는 7월 달에 시작하는 공산당에서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얘를 왜 알아야 되냐면 항상 주가는 경기가 되고 경기에 국제정치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지금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요. 여기서 만약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충돌인데 그 미국과 중국의 정면적인 충돌은 언제부터 시발탄이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7월 달부터 그 경우가 될까 싶다는 거죠. 이제 7월 달 되면 가까이 오면 공산당 100주년 창당 어쩌고저쩌고 한참 매스컴을 뜨겁게 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불을 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내년 2월 달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보이콧을 한다면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의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얘기는 7달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이후로 지금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7월 달까지는 이것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맨 밑에 여기 보시면 미 국무부가 보이콧을 놓고 동맹과 논의 그러다가 발표 곧바로 이게 무엇이냐면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그러지 않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내년에 동계올림픽 이전에 그 앞에 먼저 열린 올림픽이 있죠. 우리가 지금 살짝 까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바로 7월 달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부터 먼저 섣불리 중국의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보이콧한다라고 얘기하면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은 일본입니다. 우리한테 일본은 그런 나라지만 미국한테 일본은 또 그런 나라잖아요. 무슨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무사히 잘 일정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어느 정도 어쨌든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것이 무사히 열리려면 일단 미국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그렇게 극한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올림픽이 보이콧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아마 저랑 같은 세대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예전에 1980년대 모스크바 소련이죠. 소련이 1991년대 뒤비졌죠. 그죠? 핵이 있어도 뒤비졌습니다. 왜요? 1970년대에 소위 석유 파동이 나면서 석유 가격이 급등을 주죠. 그러니까 막강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구소련이 1980년대 엄청난 군비 경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1979년도에 바로 미국과 중국은 국교를 맺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경기 문제와 국제 정시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79년대 국교 정상화, 수교를 맺고 대신 80년대 군비영장하다가 1991년대에 꼬꾸라지죠. 뭐가 꺾어지면서 서유값이 꺾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열심히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찾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번에 했던 신장 위구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하나 결정지 하나가 뭐냐. 시진핑의 3연임을 어떻게 미국은 활용할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7월 달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가 뒤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80년대 보이콧하니까 이번에 4년 뒤에 열렸던 LA 올림픽에서는 역시 소련 등 동구권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 결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3년임의 마지막 쉬는 날래. 그러니까 첫 발은 7월 달에 공산당 100주년 공산당 회의.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게 연결된다면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연결된다면 바로 내년 가을입니다. 이거 내년 가을 여기 가을에 역시 3년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저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분들이 맞물려 있는데 결국은 아마 미국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아까 보이콧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걸 뒤로 후퇴한 건 뭐냐면 이번에 알래스카 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왔습니다. 중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 거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이미 미국한테 던져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또 결부될까?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근데 북한 지금 도쿄올림픽 불참했죠. 그죠? 요런 시스템들은 제가 10시 반에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최종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여전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 이 그림으로 오늘 피날레 그림을 봅니다. 요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갈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자 해지입니다. 이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장은 7월 이전에 앞에 있는 직전 고점을 돌파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고점을 조정을 받아도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받아버리면 주가는 내려가도 또 뜁니다. 장 아직 괜찮습니다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의 장세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꺾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장은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예측과 대응입니다. 일단 이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위로 우상향하는 그림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외고서 꺾어져버리면 밑에 마틴이 받쳐줍니다. 이거 마틴 얘기했죠. 이게 마틴이 받쳐줍니다.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했죠. 조정받으면 또다시 마틴이 받쳐줍니다. 근데 얘를 돌파하지 못하고 꺾어지면 이게 얇아집니다. 이게 얇아지고 이게 낮아지게 되면 드디어가 확 빠지면서 싱글 연서 확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앞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얘는 이게 괜찮습니다. 이게 전부 다 외봉이었거든요. 이게 다 외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오기도 전에 떴으니까 굉장히 강한 장이고 여기는 와서 떴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얘는 1000을 돌파해야 되고 얘는 3200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건은 이 20선 여기를 깨느냐 안 깨. 이거는 우리가 아까 있죠. 보고 내는 거 해보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론 20선을 깨기 전까지의 눌림목은 매수의 찬스다. 흔들지 마라. 근데 얘는 7월 달까지 그 수없이 많은 변수가 나온 7월 달까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거를 같이 봐야 된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아까 국민연금의 문제 이런 것들은 10시 반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